일본 언론이 기생충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며 자조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아시아 최초의 쾌거를 이뤘던 두 가지 승리의 요인.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어 이외의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하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유대인들이 분화라는 폐쇄된 어려운 사회라는 인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만이 출연하는 영화가 아닌 영화가 사관왕을 달성했다는 것은 이미 굉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수상을 실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기생충이 작품으로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언론이 보도한 대로 아카데미상을 둘러싼 환경 변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5년 전 정도부터 오스카의 백인 우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그 결과로 2015년 아카데미상 선정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유색인종의 비율이 8%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16%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기생충의 위협 달성의 요인은 그것뿐입니까?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요인이 있고 그들은 일본의 콘텐츠 정책과 콘텐츠 산업의 소중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 정부의 콘텐츠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그리고 2002년에는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이 제정되어 국가 전략으로 콘텐츠 산업이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1999에서 2003년에 4년간 약 1,300억 원의 재정 자금이 콘텐츠 산업에 집중 투자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뚜렷한 지원책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거국적인 콘텐츠 진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대상은 당연히 영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봉준호 감독의 첫 히트 작품이 2003년 살인의 추억임을 감안할 때 봉준호 감독은 한국 콘텐츠 정책의 혜택을 입은 첫 세대인 것이 아닐까요? 영화 이외에도 2018년에 한국의 BTS가 미국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아시아 연예인으로 사상 첫 1위에 빛나는 등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한국 콘텐츠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콘텐츠 강화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쿨재팬 정책은 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않는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일본에서도 2000년대부터 이른바 쿨재팬 정책으로 총칭되는 콘텐츠 강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왜 일본에서는 거기까지 뚜렷한 정책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한국에 비해 일본은 재능 있는 개인보다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단기 성과를 너무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 영상 전문 투자 조합이 조성되고 거기에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 재정 자금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동의가 있으며 정부가 영화 제작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쿨재팬 펀드는 정부가 721억엔 출자여서 규모야말로 크지만 손실이 나오면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대단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는 거의 무리입니다. 또한 쿨재팬 정책의 주인인 경제산업성 예산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뿐입니다. 이제 콘텐츠 정책의 성과로 한일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콘텐츠의 공통되는 글로벌 지향. 또 다른 요인은 콘텐츠를 만드는 측면의 글로벌 지향입니다. 한국은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쪽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있다는 점도 큰 것입니다. 이 점은 한국의 영화와 TV 드라마, K-팝이 세계로 침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한 것 아닐까요? 그에 비하면 일본은 아직 국내 시장이 큰 것도 있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히트하면 그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컨텐츠를 만드는 쪽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에 만족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콘텐츠가 세계에 진출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일본에서도 분명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구 감소, 국내 시장의 축소와 세계화가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의 수준에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한국과 일본의 문화정책의 차이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진리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